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명칭, 호칭은 이 사람의 격을 높이거나 낮추지요. 어떤 존재의 의미를 또 지우기도 하고 덧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심코 부른 호칭에 누군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 식당 여직원에게 아줌마, 아가씨, 남성 경비원이나 배달원에게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일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불리고 나면은 기분이 안 좋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문성과 존중을 담은 호칭이 딱히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호칭에 대한 숙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몇몇 기업들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렸던 분들, 지난해부터 프레시 매니저라는 전문가다운 명칭이 생겼고요. 프레시 매니저. 네. 재밌죠? 또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배송 직원의 대명사인 쿠팡맨, 이제는 쿠친, 친구 이런 이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인가 싶기도 하지만 요즘에 여성 배송원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맨이라는 말을 좀 넘어서 남녀 모두 담을 수 있는 이름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처음 불리셨습니까? 보이는 대로 부르고 부르는 대로 보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을 꽃으로 피어나게 만드는 것이 이름이 가진 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7월 28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지금 양평에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대구는 비가 그쳤다 그러고 지역마다 조금 비 소식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시는 길 이 두 분은 비를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에 괜찮았어요? 네, 잘 왔고요. 후레쉬 매니저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좀 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야쿠르트를 받아 먹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40년 넘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희 배달하시는 후레쉬 매니저 분 여성분이신데 제가 의욕이 넘쳐가지고 네. 야쿠르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료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구르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받아보겠다고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다 못 먹고 남는다. 많이 받으면 본인한테 좋을 텐데 그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칭찬합니다. 네. 또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호칭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가족 간에도 호칭을 조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경어를 쓰는데 가족들한테는 심지어 이름도 안 부르고 야, 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건 좀 그러네요, 진짜. 예, 친근하게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던가 좀 낯간지럽지만 사랑하는 누구야 이런 용어 한번 쓰면 가족 간의 싸움이 좀 줄지 않을까요? 송 선생님 동의를 못 하시지만 갑자기 아니, 왜 긁고 계세요? 왜 몸을 긁고 계세요? 자, 우리끼리 이야기를 수다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뉴스 하나하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좀 짚어보죠. 자, 첫 번째 뉴스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어요. 지금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권고 아니지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지금 워낙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수사 지휘권입니다. 네. 지금 개혁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이것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건 지금 권고안이고요. 만약 이렇게 여러 가지 권한을 분산하거나 할 경우에는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 개정에 따라야 되죠. 어쨌든 권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언론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핵심적인 권한을 다 빼고 뭐 식물 검찰총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석해서 다시 다루기로 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사에 있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검찰 내에 인사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찰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서 검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의견을 좀 참고해라 그런 것이고요. 또 검찰총장은 이 의견을 검찰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안을 내놨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검찰 내부의 인사 말고요. 검찰총장을 우리가 임명할 때 관행적으로 되어 온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은 사실 검찰 고위 간부가 임명되는 게 그렇죠. 관행적으로 되어 내부에서 있었죠. 올라가죠. 네. 그런데 검찰청법 27조에 보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을 봤을 때 그래서 판사, 변호사, 여성을 비롯해서 네.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 법조계에서는 정치공학적이다. 뭐 현실을 조금 도외시한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일단 그 검찰의 어떤 권력 집중에 대해서 좀 분산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기존의 검찰개혁 얘기하는 것이 검찰 조직이라는 게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나 국민에게 충성이 아니라 정권이나 외부에 충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사실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안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검찰 내부의 어떤 권력 분립을 위해서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분산을 시키고 이 고검장들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맹점이 뭐냐 하면 이 고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권에 예속될 수 있는 즉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기존의 검찰이 어떤 선택적인 수사,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이런 걸로 인권 침해가 많았다는 부분을 고치는 건 필요합니다. 이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검찰의 그 개혁의 가장 핵심이 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의 권력은 형해화되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법무부 장관은 또 누가 임명하는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한국의 대통령제가 안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만약에 가져간다면은 검찰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만약에 정권에 대한 부패 수사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받는 검사들이 약 2,200명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한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지휘권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큰 맥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 개혁위에서 내온 권고안이 송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다는 지적도 새겨볼 만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말씀하셨듯이 검찰총장은 오히려
기한이 제한되어 있죠. 임기가. 2년인가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 말씀해 주셨듯이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죠. 더 신경이 쓰일 수 있다는 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합니다만 이번 안이 그의 취지를 살리는 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권고안에서 그래도 뭐 좋은 점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검찰 내부의 인사를 여러 가지 놓고 충돌이 일었잖아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이 또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검찰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 인사의 내부적인 문제점을 한번 돌아보는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에 있어서 지금 검찰 조직이 내부의 결속력은 강하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던가 인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은 이유는 내부에서 계속 그 어떤 뭐라고 하죠? 1인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조직처럼 운영된다던가 자기 식구 감싸기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결국 승진해서 검찰총장이 되는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과 뭐 판사, 변호사를 비롯해서 다양성을 주는 거. 예, 법적으로 불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들 앞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또 권고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검찰 내에 인사권하고 예산권 다 법무부 감찰국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사에 관한 권한까지 다 법무부가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인 피라미드 이 구조가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에 있었다고 치지만은 이제는 그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혁위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다른 나라 법제랑 비교를 하면서 선진국 치고 이제 이렇게 검찰에 독점적인 권력을 주는 게 없다. 이건 일본의 어떤 방식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 체계 자체가 대륙법계라 그래서 일본 독일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 체계 자체의 어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여기서 많이 참조를 한 것이 프랑스라 그래요. 개혁위에서. 그래서 제가 프랑스 경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2013년에 벌써 전면 폐지를 했더라고요. 네. 이 말은 무엇이냐. 정치 부패 사건이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나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 네. 이 인사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랑스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요. 누가 있느냐. 헌법상의 독립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가 권고 의견을 내면은 법무부가 인사를 합니다. 네. 그때도 평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만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은 내각이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검찰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중립성을 보장하는 네.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 이번 개혁위에서 이 부분까지 아마 얘기를 했다면 균형 잡힌 이야기다라고 들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싹 빠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권한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외부 인사들이 이제 검찰총장 될 수 있는 방안이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 해외에도 사례가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적어도 지금 뭐 판사나 변호사나 여성이 검찰총장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해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걱정은 있죠. 외부 인사들이 이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 검사 실전에 있는 검사보다 이해도가 있느냐라는 우려는 있지만은 한번 해볼 만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법체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지금 방식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됐을 때부터 늘 나오는 방식입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개헌 작업과 더불어서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이 개선위에서 여러 가지 나온 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면 결국은 또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국회에서 이것을 정말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적 토론이 되면 좋은데 자칫하면 한쪽은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한 여권, 네. 한쪽은 윤석열 총장을 마치
마치 야권의 대표 주자이냐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본질적인 어떤 안이 나오지 않고 이게 또 정쟁의 소지가 될까 봐 되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이 어느 정도까지 국회로 넘어가서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놓고 장기적인 전략에서 여야가 생산적 토론을 해야만 지금의 어떤 국민의 법감정이라든가 검찰개혁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지금도 갈등이 있는데 됩니다. 또 그것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되기도 하고요. 아니 갈등이 더 커질 소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혁위가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든가 이런 공고 조치를 했을 때 사실은 많이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국회로 공이 넘어가서 지금 여당이 이제 다수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을 입법으로 밀고 나간다 무리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돌이킬 수 없는 또 강을 건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사실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반대로 한다 이것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현재까지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윤 총장을 했을 만큼 신임이 두터웠던 것은 박근혜 전 정부부터 해서 어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이런 부분을 높이 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내고 있고 윤 총장이 힘 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좀 걱정을 금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라는 개인에 맞춰서 보면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야가 좀 빼고 봐야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지난해 7월 25일 날 취임했습니다. 임기 2년을 다 채운다고 보면 이제 절반 정도를 넘어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검찰 개혁안이라는 건 사실 1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이 계속 유지될지 바뀔지도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무 윤석열, 너무 추미애 장관 이렇게 되면 이게 생산적 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야가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개혁 안의 방향이 다르니까요. 뭐 그런 갈등은 불가피합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너무 지금 그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뭐 진영 논리가 된다던가 여론이 갈리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검찰의 독립 중요하죠.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검찰 독립과 수사의 중립성도 말합니다만 검찰이 그동안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을 그러면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검찰 개혁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검유착이 한국 현대사에서 많은 얼룩짐을 가져왔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검찰이든 정부든 대통령이든 다 막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검찰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문제점을 감싸는 것도 권력 남용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을 감싼다라는 의혹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졌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이번에는 검찰 내부에서 밤래하는 의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독립되어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권을 떠나서 조금 더 길게 긴 안목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지금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 텐데 우리 이제 딸이 지금 중학생인데 아빠 나 산부인과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산부인과는 그런 것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거나 혹은 뭐 오해를 받을까 봐 기피하는 현상이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이제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 소속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일단 이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을 하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진료 과목명도 좀 개정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관련한 내용이 2019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가서 생애 주기별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명칭 때문에 꺼려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 예전에도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심지어 산부인과라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1,300명 중에 81.7%가 산부인과 일반 병원에 비해서 방문하기 꺼려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죠.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저는 필요한 명칭 변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산부인과 그러면 산과와 부인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과라는 건 임신 출산에 관계된 것이고 부인인데 왠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일단 부인은 뭔가 결혼을 해야 되는 하는 것인데 사실 미혼도 많고 또 그렇죠. 임신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학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 나이가 들면 원하지 않아도 병원하고 가까이 하게 돼요. 그런데 유독 멀게 느껴지는 게 산부인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산부인과를 가면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민감한 진료를 하다 보니 여성 의사가 계시면은 마음이 편한데 들어갔다 돌아 나오는 경우도 있으시죠? 전 아직 나이가 있는데도 아직 그런 걸 보면 젊은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좀 꺼리는 마음을 알겠다. 그런데 이제 제 지인 중에 젊은 아가씨 이제 결혼을 앞둔 딸을 갖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물혹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늦어졌다 그러면 불임이 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아이를 원치 않아서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를 원하는데 낳지 못하는 것도 슬픈 일이라 그렇죠. 젊은 여성들도 산부인과를 가까이 하면 좋겠고 이 산부인과 명칭 변경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시군요. 네. 임신 전부터 사실 요즘에는 뭐 주사도 맞아야 될 것들도 있고 예방도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한다는 뉴스 전해드렸었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산부인과를 가는 걸 너무 꺼려서 산부인과에서 하는 접종이 2018년에 5.8%. 2019년 4.4%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해요. 줄어들고 있네요. 근데 소아 청소년과에서는 40% 정도. 그러니까 엄마들이라든가 아빠들이 아이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인식이 됐는데 산부인과에 어떤 청소년들을 데려가는 것은 극도로 꺼린다는 인식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름이 좀 변경돼서 사실은 생애 주기형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산부인과하고 치과 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름을 오히려 여성의학과로 바꿔준다면 평소에 내 몸을 챙기는 곳이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과도 이름 바꾸면 좀 맞을까요? 이 치과는 바꿔도 무서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었는데 뭐 여러 가지 관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학력 의혹, 대북관, 대북 송금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간단히 좀 송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짚어볼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학력 의혹 그리고 대북관, 대북 송금. 근데 이제 학력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65년이면 지금부터 55년 전입니다. 사실 학적 같은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시기 같은데 하태경 의원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박지원 후보자가 조선대가 아닌 광주교대를 바꿔가지고 단국대를 편입했고 또 단국대 졸업할 때도 학점이 좀 부족했는데 졸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지원 후보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그렇지만은 학적은 제출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단국대에 가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북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은 주적이자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적이라는 거에 대해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100번은 넘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했다. 2000년 당시에 6.15를 앞두고 문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어떤 사본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박지원 대표가 서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컸습니다. 그랬더니 박지원 후보가 나는 거기에 서명한 기억이 없고 위조된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것이 정확하다면 그 사본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수사 의뢰하겠다. 그리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바깥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해라. 이렇게 강공으로 맞섰습니다. 네. 자, 지금 송 박사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평론가님께서는 또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만 좀
어제 들어볼까요? 강조되진 않았지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었죠. 지금 그랬죠. 청문회 초기 과정부터 저는 네.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정치부 기자할 때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모 의원실에 들어가서 수첩에 뭘 적다가 수첩을 빼앗겨서 난리가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심지어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도 국정원이 일부 의원들을 감시하는 데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그때 났었어요. 뭐 진실공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도 어제 국내 정치 관여에 대해서 뭐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국내 정보부서 폐지된 것도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반드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뭐 저가 내통한 사람이라든가 사상전향 논란 굉장히 많이 좀 통합당에도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그 사본을 낸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원본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이게 정확하다면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정조준하고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맷집을 갖고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걸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당시에 같이 사인한 것이 북측의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이게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인에 대해서 친필 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만약에 공격을 하려면은 원본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가 지금까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네. 감옥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된다면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